지방 분권을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번영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원래 이제 우리가 참 못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당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3만 불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왜? 환율이 올라가지고 다시 미끄러졌어요. 근데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는 매우 강한 나라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래서 강소국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위스를 침공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나폴레옹에게 7년간 점령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1291년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한 번도 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상비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7년간 나폴레옹의 점령을 받았지만 그때 무너진 거는 스위스 사람들이 빗장을 열어줬어요. 왜?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한 구체제의 타파, 또 자유의 물결, 뭐 이런 것을 스위스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나폴레옹을 불러들인 거죠. 또 스위스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나라가 작은데 주변에 보면 다 강대국입니다. 위로 가면 프랑스, 독일, 밑으로 가면 스위스. 요즘은 조그매졌지만 옛날에는 큰 강대국이었죠. 오스트리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나라의 존립을 유지해 왔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수수께끼를 안겨주는 거죠. 그럼 바로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이 애국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국민들이 나라 일을, 동네 일을 스스로 결정한, 거기서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국가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스위스인가? 이 말은 왜 지방 분권인가? 왜 지방자치인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가장 세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나라, 생활에서 직접 실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스위스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책 2권을 소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미래학자죠. 토플러. 토플러가 쓴 이 책인데, 이 제3물결의 정치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제는 새 문명의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서 가장 강조한 것이 첫 번째가 직접민주주의, 반직접민주주의,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고 2분의 1 직접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 또 두 번째 요소로 이 결정권의 분산, 그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지방 분권이죠. 중앙에서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각자 결정권을 갖는 결정권의 분산. 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21세기에 실현해야 될 정치 질서로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이미 200년 가까이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우리한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토플러는 스위스를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이 토플러의, 그러니까 이 명제라고 제가 붙인 이유는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은 명제가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반추하고 이러면서 공감해 나가는 그런 책이 명제죠.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새 책방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책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얼마 전에 헌책방을 검색을 해가지고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인데 로빈슨과 에스모글로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뭐 독일어도 번역되어 있고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나온 지 막 곧바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는 저자의 의문은 이겁니다.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빈곤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한 나라의 정치 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번영의 원인, 빈곤의 원인을 연구해 왔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지정학적인 위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종적인 문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문화의 문제라 그러고, 그런데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어서 번영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착취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착취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포용적인 제도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용적인 정치 제도란 정치 권력을 한 사람에게, 한 계층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주체에게 분산시켜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포용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면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뭐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동기를 갖게 하는 그러한 제도.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질서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고 부를 축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 에스모글로와 로빈슨의 포용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많은 사례들을 제시를 합니다. 소수의 국가만이 번영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빈곤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책에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부담스럽죠? 그러나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무엇이 포용적인 제도인지, 무엇이 착취적인 제도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논문을 뒤져봤더니 포용적인 정치제도란 역량이 있는, 예를 들어서 법제도를 만들어서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 또 치안을 유지하고 한 요소, 또 다른 한 요소는 광범위하게 정치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를 의미한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역량 있는 국가, 광범위한 권력의 분산. 이걸 통해서 다원적인,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량이 있는 국가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앙 집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말리아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는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야, 번영하려고 그러면 중앙집권화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앙일보에 거기 이기호의 퍼스펙티브라는 칼럼에서, 뭐 전면 칼럼입니다. 이 에스모글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잘 쓰여진 명저입니다.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집권화를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왜? 광범위한 권력의 분산에는 중앙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산도 포함됩니다.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한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교, 국방과 같이 이런 국가 전체적인 문제는 중앙집권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분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한편으로 국가의 역량도 유지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에스모글루나 로빈슨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못 만나서 중앙일보에 먼저 글을 썼습니다. 예, 이론적인 거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곳곳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국민들이 행복한가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 나라는 조그만 나라죠. 근데 나라 이름이 5가지입니다. 왜 5가지냐? 이 나라는 공용어가 4개죠. 4개의 공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 다음에 불어.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로망쇼.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어가 4개죠. 그 독일의 비중이 65%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계가 한 20% 가까이 되는데, 이러면 웬만하면 하나로 통일시켜버리게 되겠죠. 아, 이거 언어가 다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민족 국가, 다언어 국가인 나라가 그 바로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는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독일어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헌법에까지 이거를 규정을 해가지고 그 언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 배분,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을 임명할 때도 이 언어권의 비중을, 대표성을 고려해서 장관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 이름을 4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할 때 4가지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독일어를 쓰면 불어권에서 불만을 가지겠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이래서 유럽의, 우리나라 동양의 뭐 크게 보면 한자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서양은 대체로 보면 크게 보면 라틴어 문화권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름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콘페데라티오 헬베티카.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 약자 CH는 여기서 옵니다. 이럴 정도로 나라 이름에서부터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인구는 한 86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외국인이 매우 많습니다. 4사람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거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도 다 대체로 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형태는 연방국가인데, 다른 나라의 이제 주를 국가 속의 국가를 칸톤이라고 얘기합니다. 26개의 칸톤이 있고 860만에 22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마을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 5천만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죠?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죠. 이 마을 정부를
한 3,000명 정도의 주민 규모로 만들자 이랬는데 오늘날 한 3,500명 정도, 평균 3,500명이고요. 60%는 인구 1,000명 미만입니다. 그야말로 마을이죠.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권입니다. 언어권인데 독일어권이 이 중심부 여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여 밑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여기 이탈리아를 쓰고, 이쪽 서쪽에, 여기에 제네바를 비롯해서 불어를 쓰는,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로망쇼를 쓰는 비율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존해 주는 겁니다. 이 스위스의 건국신화. 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스위스의 건국신화. 그림 보니까 아시겠죠? 뭐죠? 어릴 때 읽어보셨죠? 예, 윌리엄 텔 얘기. 윌리엄 텔 이야기. 이제 독일어로는 비렐름 텔입니다. 비렐름 텔. 그래서 이 사냥꾼 아버지를 믿는 아들. 그래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두고 이제 활을 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체포됐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게르버라는 총독이 나뭇가지에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가려면 절을 하고 지나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반항을 한 거죠.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건국신화는 이 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냐면 쉴러라는 스위스의 독일 사람이 쓴 거죠. 이 쉴러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입니다. 괴테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특히 스위스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인 쉴러에게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하나 써봐라.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스위스에서는 이 건국신화가 해마다 이 연극으로 공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국신화가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의 건국신화도 있죠. 근데 스위스의 신화가 상징하는 거는 독재자에 대한 저항입니다. 독재자에 대한 저항. 그래서 결코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독재적인 결정은 비토하겠다 하는 이런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빌헬름 텔이 동네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이제 게르버한테 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죠. 이때가 아마 1290년대 이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강제적으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의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에서 일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체의 일까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예, 스위스의 역사를 잠깐 개관하겠습니다. 그 스위스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1291년입니다. 이때 세 지역, 그때는 칸톤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세 개의 산골 마을들이 합칩니다. 왜? 야, 가만 보니까 여기 스위스에 가면 제일 우리나라 문경세제 같은 데가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넘어가지고 알프스를 넘으려면 반드시 세제를 지나야 돼요. 근데 세제를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받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이 시골 사람들이, 산골 사람들이 돈 받는 걸 보니까, 야, 저걸 왜 오스트리아 사람이 와서 합스부르크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걷어가냐. 저걸 우리 거로 만들면, 우리가 좀 생활이 좀 피지 않냐. 이런 경제적인 동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우리가 직접 걷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재판도 이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우리 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이거 못마땅하다, 이거. 우리 나라의 재판은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재판권의 쟁취. 이 두 가지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기는 관세입니다. 경제적인 동기. 여기 산골 지방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우리가 쟁취하자. 그게 이제 동기였는데, 그래서 이 독립을 쟁취하는 게 이 모르가르텐 전투입니다. 1315년. 이 전투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유럽 전쟁사에 남을 만한 그런 전쟁입니다. 이 합스부르크가는 뭐냐면 이 기병들, 정예 기병들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농민들이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창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는 어떤 말이 있으냐. 보병은 기병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 전투를 통해서 깼습니다.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는 농민군이 기병 정예군을 깨뜨린 그런 전쟁.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지리적인 것을 잘 이용했고, 긴 창을 가지고 이 합스부르크가의 이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밀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린 거죠. 또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한 200년간 스위스는 팽창합니다. 그러다가 1515년 마리나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건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한테 스위스가 패배합니다. 근데 이 1315년 모르가르텐 전투를 통해서 유럽 전체에 스위스군은 용감하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때 이 스위스군을 어떻게 하면 전쟁에, 자기 나라 전쟁을 위해서 모셔올 수 있을까? 그래서 스위스군이 이제 이때부터 용병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이 용병을 통해서 생계를 잇습니다. 피의 수출이라고 하죠. 엄청 죽었어요. 근데 돈도 엄청 벌었어요. 봄이 되면,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하니까 봄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가을에 오는 거죠. 자, 그래서 1515년부터는 침략 전쟁을 접고, 이때부터는 용병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라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이때 사실상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중립이라는 게 힘이 없으면 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용병을 사오려면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스위스 용병을 많이 사오는 데가 전쟁에 이겨. 그래서 스위스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한테 1798년에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폴레옹도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스위스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자치를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 헬베티아 공화국 때는 이때까지 1848년 연방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국가연합입니다. 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들끼리 상호 방위조약 이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연방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요. 그때 연방 직원이 몇 명이었느냐? 연방 직원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락관 정도 이런 역할을 하고 위기가 오면 연락하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베티아 공화국 나폴레옹 점령하에서는 완전히 모든 권력이 다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물러가면서 이 내전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옛날처럼 분권화된 나라를 만들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를, 연방정부를
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걸 옛날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자. 이렇게 주장한 쪽은 이 약한 쪽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1848년에 연방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방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분리전쟁에서의 교훈, 이때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겠다 하는 척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지방의 독립성도 강화시키고, 또 성자인 연방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반영을 하고, 그 타협의 산물로서 연방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방헌법은 스위스의 독자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 헌법을 본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원제를 채택한다든가 연방제도를 채택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미국의 제도를 본받은 겁니다. 근데 연방제도는 미국의 발명품입니다. 발명품. 세계 최초의 연방국가는 미국이다. 그 미국 제도를 스위스에서 본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또 생각나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연방국가를 1787년 연방헌법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링컨 때 와서 남북전쟁을 치르죠. 그건 뭡니까? 연방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통합을 강화시키려는 척하고 결국은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려는 남부하고, 결국 그 전쟁이죠. 그렇게 보면 역사가 그렇게 되는구나. 역시 이게 하나의 분권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게 이게 굉장한 투쟁을 수반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그리고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이거는 미국에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서 1910년 사이에 미국의 지식인들이 스위스 와서 직접민주주의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와 미국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자매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발전사는 합스부르크가와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합스부르크가와는 앙숙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합스부르크가의 출발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아르가우주의 그 하비스베르크라고 이 합스부르크가의 그 선조들이 살던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 스위스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냐면 지금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쫓겨나는 거죠. 거기서 합스부르크가는 대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를 다시 침공하기 해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어쨌건 이 합스부르크가는 범유럽주의입니다. 유럽 전체를 통합시키는 그런 주의고, 스위스는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하는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가 유엔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유엔에 가입할 건가 말 건가 찬반 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2차례나 반대를 했어요. 부결됐어요. 그리고 2002년에 비로소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 유럽 공동체, 여기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국민투표에 국민들이 부결시켜 버렸거든요. 언젠가는 가입되겠지만 국민들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스위스의 독자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외국인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죠? 스위스 발전사하고 이 외국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국인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겁니다. 우리가 스위스 상품 중에 스위스를 상징하는 상품이 뭐죠? 그렇죠. 시계. 또
예, 정밀 기계들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왔냐? 스위스는 원래 이게 자원도 없는 산골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기회가 언제 왔느냐? 이 프랑스에서 이 루이 14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교도를 탄압합니다. 프랑스의 신교도가 위건어죠. 이래서 이 위건어들이 한 20만 이상의 위건어들이 탈출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유럽 전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스위스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위건어들은 대체로 중상층입니다. 중상층. 그래서 기술자, 은행가, 무슨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위스에 와서 그 시계 산업은 이 사람들이 제네바에 정착해서 거기서 시계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글라루스에는 섬유업자들이 정착해가지고 섬유 산업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스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쥐리에 가면 이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만큼 큰 방이 그 스위스와 외국인 이런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스위스의 발전은 외국인의 도움을 받은 바가 컸다. 뭐 이런 걸 써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의 금융도 스위스 하면 금융업 생각나죠? 근데 이것도 역시 프랑스의 이 금융인들이 와서 이제 피난 왔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거 못 하잖아요. 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의 벤치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맞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벤치를 독일어는 방크라 그럽니다. 그 방크가 영어로 치면 뱅크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난리가 납니다. 이 돈 가진 은행가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바닥이 된 거예요.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국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돈 좀 빌려와라. 이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재무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꺼달라. 이자는 얼마든지 쳐줄 테니까. 다만 우리가 돈 빌려갔다는 얘기는 외부에 하지 마라. 이게 스위스 금융 비밀의 출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위스에서 외국인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민으로 받아들일 때, 국적을 부여할 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좋은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정치제도의 특징,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 연방국가이다. 연방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 지방분권국가이다. 다른 나라의 연방국가다 하면 연방과 주와의 관계, 이것만을 얘기하는데 스위스는 연방과 칸톤과 게마인데, 즉 마을, 이 3자의 관계를 연방국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거의 모든 스위스 지역에서는 1년에 10건 내지 30건의 크고 작은 마을과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1년에 4번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연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38년까지 1년에 4번씩 하는 그 국민 투표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공시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방이나 칸톤이나 이 마을의 중대사에 대한 그 국민 투표가 그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도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로부터 수입하느냐? 프랑스의 혁명헌법에서 수입합니다.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는
이 발명자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이 수학자이고 교육자이고 혁명가인 꽁드로세. 이 꽁드로세가 1793년 프랑스 혁명헌법을 초안을 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수입한 스위스에서 발달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부러운 겁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국사를 결정한다. 이거는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칸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마을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정부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 같으면 7명의 장관으로 구성되는데 그 7명은 어떻게 뽑느냐? 제1당에서 2명, 제2당에서 2명, 제3당에서 2명, 제4당에서 1명. 그래서 안건은 어떻게 결정하냐? 다수결이 아닙니다. 합의될 때까지 논의합니다. 그래서 화합정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맨날 싸우잖아요. 여기는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의 안정이 곧 경제 발전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냥 생략하고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연방국가이다, 직접민주주의다, 화합정치다. 이거는 연방정부도 그렇고 칸톤 정부도 그렇고 마을정부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구적 무장 중립국가입니다. 영구적 무장 중립국가. 중립국가인데 무장 중립국가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나라가 그 옆에 가면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그냥 중립국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벨기에는 1차 대전 때 망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이러는데 침공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2차 대전에 또 망합니다. 또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무장 중립국입니다. 상비군은 없지만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하고 민병대를 소집을 합니다. 무기는 최신 무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부러운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의 안방에는 기관청이 있습니다. 그 집의 지하 창고에는 대포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평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선포까지 합니다. 작전 계획까지 다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들이 당신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도시를 불사르고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 군대도 20만 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침략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했을까? 바로 이러한 무장 중립과 애국심. 그 애국심은 아까 말했듯이 직접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통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만든 나라이다. 우리가 만든 마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원리는 아까 건국신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건국신화가 뭐죠? 권력자에 대한 비토. 즉, 독재에 대한 비토입니다. 독재에 대한 비토.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는 철저히 불신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권력을 철저하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신뢰. 스위스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들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요. 모든 결정의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뒤집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뒤집어 버리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결정을 못하고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안건을 제안해서 결정해 버립니다. 법률을 만들어 버립니다. 헌법도 개정해 버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정말 이 역사가 준 천재 1호의 기회, 그건 뭐였습니까? 헌법 개정이었죠. 새로운 나라,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첫째 작업이 뭡니까?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누구도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짜는. 근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근데 스위스에서는 국가가 안 해? 국회가 안 해? 그럼 우리가 나서서 해버리자.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신뢰. 근데 그래서 권력 분립이고 정치인끼리 나태하지 못하도록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출발은 권력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불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권력자에 대한 신뢰를 가져왔다. 이거 역설적이죠?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몇 프로 정도 되죠? 예,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15%, 조금이라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신뢰한다. 그럼 85%는 전혀 신뢰 안 한다. 전혀 안 믿는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1.8%만 신뢰한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의회에 대한 신뢰, 국민들의 66%가 신뢰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몇 프로 정도 신뢰할까요? 국회보다는 조금 높죠? 예, 한 30 몇 프로 정도 신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 신뢰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거는 거의 없어요.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국민의 80%가 정부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권력의 분산에 있습니다. 이 권력의 분산을 제도화시켜 놓은 겁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게으르고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번영의 비밀, 권력의 분산에 있다. 또 국민 행복. 우리가 나서서 결정하면 나라가 바뀐다. 동네가 바뀐다.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행복 연구가, 경제학자이면서 행복 개념을 처음으로 경제학에 도입한 분이 브루노 프라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은 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제자나 이분의 형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근데 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가 우리나라 책이 번역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행복 경제학의 혁명 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다른 요건이 똑같으면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또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연구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권 분립 배웠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상권 분립이냐 아니냐, 사실상 권력 독점이냐, 형식적인 분립이냐 이런 게 있지만 어쨌건 우리나라도 상권 분립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스위스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이 외에도 권력을 철저하게 분산시켜 놓고 있다. 우리가 권력기관끼리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의 공유죠. 권력의 분립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뭡니까? 여러 권력기관이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의 공유, 권력의 분립, 권력의 공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연방과 칸톤과 지방 간에 수직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안에서도 행정부 안에서도 권력을 분립시키고 있어요. 정당 간에 1당, 2당, 3당, 4당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당 간에 권력 분립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결정 못합니다. 모든 중대사는 강요들끼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들끼리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 업무를 처리하는 분산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도 합의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기관과 국민 간의 권력 분립입니다. 국회가 결정하면 국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과 국민 간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방정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 플러스 26 플러스 2216. 아까 보셨죠? 그것이 1이다. 한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이같이 연방과 칸톤과 개마인데, 마을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한 나라를 만든다. 그들은, 스위스 사람들은 서로 달라서 연방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다르기 위하여 연방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대한민국 뭐 단일 민족이고 문화도 똑같은데 무슨 지방 분권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달라서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하고 대구하고 문화가 같아요? 그 뿌리에 가면 엄청 다릅니다. 그럼 이 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 각자가 그렇게 결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달라지는 거죠. 다양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의 폭이 넓어지고 인식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방 분권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모이면 뭘 얘기하냐? 저 사람 혹시 저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말투를 보니까, 옷차림을 보니까, 제네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저 그라우빈덴에서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차이점을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얘기거리예요. 예, 그래서 연방국가, 아까 설명을 다 했는데, 칸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칸톤은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고유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행정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헌법에 칸톤은 주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죠, 어제.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주권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배웠죠. 주권은 쪼개면 안 된다. 스위스는 주권은 쪼갤 수 있다. 연방은 외교, 국방, 통상, 도량형 이런 데 주권을 갖는 거죠. 칸톤은 아까 문화, 교육, 지역 경제 이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스위스 국가를 이루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헌법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두 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과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헌법 5A조에서는 국가의 업무를 배분하고 수행하면은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국가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만 관여해라. 즉 개인의 생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자기 생계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만 국가가
케어한다. 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연방과 칸톤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 칸톤은 마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관여해라. 마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맡겨라. 내버려 둬라. 그리고 연방은 칸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관여해라. 칸톤이 할 수 있는 일은 칸톤에게 맡겨라. 그래서 연방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국가가 갖는 권한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목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부 칸톤이 입법권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리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연대성의 원리.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연대성의 원칙. 이게 말이 어렵죠? 근데 스위스 국회에 딱 가보면 그 분데스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천장을 딱 쳐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는 게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네, 원래는 삼총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대홍수가 났을 때, 알프스에 대홍수가 났을 때 국민들의 이 연대성, 국민들이 서로 돕자. 이제 이때 이 구호가 널리 퍼집니다. 그럼 이 연대성의 원칙은 뭐냐? 국민 상호 간에, 또 국가와 국민 간에, 또 칸톤과 주민 간에, 또 칸톤 상호 간에, 지방 상호 간에 서로 보정적인, 우리가 그 돈 빌려주면 보증서죠. 그와 같은 보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보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먼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이 먼저 그 역할을 하고, 공동체는, 또 국가는 나중에 하위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또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스위스 가서 보고 온 거는 모르겠어요. 김정은도 스위스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벌써 그 전에 북한헌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미스터리예요. 근데 스위스의 문헌에도 보면 북한헌법에 그 규절이 있다는 게 나와요. 근데 북한은 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까요? 원래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칸톤의 권한이다. 그 칸톤의 권한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칸톤 헌법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베른 헌법에 보면 이러한 권한들이 칸톤의 권한이 자기들이 수행하겠다. 이걸 자기들 수행 안 하고는 자기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개마인대의 권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는 아까 2216개의 마을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마을의 80%는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의 그 인구 분포를 보면 가장 큰 도시, 쥐리히가 가장 최대 도시죠? 최대 도시인데 인구가 한 42만 정도 됩니다. 세계적인 도시죠? 이 대도시입니다. 거대 도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10대 도시 중에 10만 이상이 6개. 제네바, 우리 그 유명한 제네바. 12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루체른, 그 10만이 안 돼요. 그 10대 도시 중에 4개는 10만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0,000명 이상의 도시, 2216개 도시 중에 10,000명 이상의 도시가 얼마나 되냐? 150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10,000명 이하.
그리고 60%는 1000명 미만. 그러면 그 조그만 도시가 어떻게 일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정 효율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항상 1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자청을 해서 인구 487명인 마을 정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공무원이 3명, 2명은 전일제, 1명은 한나절, 시장은 회계사인데 월급도 없어요. 저기 월요일 날과 목요일 이틀 근무원. 그것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시간씩. 월요일은 마을 정부의 위원들, 마을 정부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7명이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뭘 하느냐? 이 재정에 대한 거, 연방세와 지방세, 칸톤세, 주민세, 지방세, 마을세가 있는데, 칸톤세는 칸톤에서 결정합니다. 어떤 세금을 매길 것인지, 세율을 얼마로 할 건지 전적으로 칸톤 법률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을 세금은 칸톤에서 정합니다. 칸톤에서 정하지만 마을에서는 원래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인가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마을총회나 마을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지어야 되니 이 세금을 2배를 더 걷어야 된다. 원래는 별로 돈 쓸 일이 없으니 재산세를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지만 뭐 50%만 걷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해마다 주민들이 세금을 결정하는 거죠. 그만큼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 자료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설명 방식은 우리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국가기관을 개성할 때 여 밑에 국민들이 정부를 뽑고 국회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스위스에서는 대체로 국민들을 위에 놓습니다. 위에 놓고 여기서 정부도 구성하고 의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법원도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정부는 비례정부라고 합니다. 각 정당에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구성한다. 그래서 내 지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끼리 정당이 다른데 안 싸우냐? 이런 물어봤더니 싸우는 거는 연방에서나 하지. 우리 마을 일을 하는데 뭘 싸우냐? 우리는 협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스위스 정치의 특징, 정권 교체가 없다. 또 야당이 없다. 왜? 주요 정당은 다 정부를 구성하니까. 이거는 마을도 마찬가지고 칸톤도 마찬가지고 연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야당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이 야당이다. 예,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그거는 스위스 얘기고 우리한테 안 맞다. 그런데 스위스의 연방제도는 어디서 왔죠? 미국에서 왔죠.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어디서 왔죠? 프랑스에서 왔죠. 스위스의 화합정부, 그 얘기는 내가 안 했죠. 어디서 왔냐? 그리스의 아라콘에서 옵니다. 그리스에는 9명의 행정관들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했죠. 또 프랑스의 혁명 시의 총재정부, 5명의 총재로 구성됐죠. 그러다 보면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제도는 자동차처럼 컴퓨터처럼 필요하면 수입해서 쓰면 되는 것이다. 이 그림만 내가 설명하고 가겠어요. 이게 내가 평생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 나라를 번영하게 하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나라의 시스템을 짜야 되냐? 오뚜기처럼 국가를 만들자.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 한 국가에서 아래는 어디입니까? 국민, 또 지방. 그래서 만약에 무게의 중심을 여기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섭니다.
그렇죠? 근데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두면 쓰러져도 복원력이 생기죠? 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앞으로의 국가는 오뚜기형 국가다 하는 게 제 평생 연구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